여러분,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성공한 기업가의 죽음 이후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재개발로 땅값이 치솟자 시작된 파묘,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믿을 수 없는 진실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섭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갈비 프랜차이즈로 전국의 이름을 알린 사업가였죠. 그가 남긴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국 147개 가맹점, 본사 건물, 그리고 각종 부동산까지. 하지만 형섭의 장례식은 그가 이룬 성공에 비해 쓸쓸했습니다. 본처인 박미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외아들 정민수는 장례식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민수가 마지막 흙을 뿌리며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말 한마디였을 뿐이죠. 장례를 치른 후 형섭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모셔졌습니다. 그가 생전에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소원을 따른 것이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대요. 어느 봄날 아침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 담긴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재개발? 거기가? 네. 그 일대가 전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됐어요. 평당 가격이 3년 전에 비해 10배는 뛰었다고요. 아버지 묘 주변 땅만 해도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2살의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아버지 회사에 명의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왔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미라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파묘해야죠. 지금 당장요. 그리고 그 땅을 팔아야 해요. 현금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민수야, 그게 내 아버지 무덤인데. 어머니, 지금이 21세기예요. 죽은 사람 무덤 지키느라 수백억을 날릴 순 없잖아요. 어차피 아버지도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재산에 관심이 없을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 형섭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2달 후 파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파묘 전문 업체 직원이 산소 위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재촉했습니다. 인부들이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봉분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석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작업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유골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황급히 무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골함은커녕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치된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뒤에서 지켜보던 미라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유골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장례식 때 분명히 모셨는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민수는 미친 듯이 주변 사람들을 다그쳤습니다. 산소 관리인,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어야죠. 3년 동안 관리비 받아먹고 뭐 했어요? 손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벌초하고 확인했습니다. 봉분에 이상이 없었어요. 안까지 파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유골 도둑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민수는 장례식을 도왔던 장례 지도사도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안치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손님, 저희는 규정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분들도 모두 확인하셨잖습니까? 확인? 그때 누가 제대로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민수는 급기야 미라에게까지 화살을 돌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산소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버지 산소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나는 바빠서요? 자기 남편 무덤도 제대로 안 챙긴 거예요? 모자 사이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유골이 사라졌다. 도대체 누가? 왜? 그의 머릿속에는 땅값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50억, 아니 잘하면 70억까지 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골 없이 파묘가 완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뭔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이 일이 소문나기 전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민수입니다. 그 땅 매매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영섭 씨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김상원입니다. 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언? 유언이라니.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언?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유언을 남겼다고?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한 청년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호, 32살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지선과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윤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가 그렇게 부른 그 남자는 바로 형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를. 유골이 사라진 무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의 전화. 형섭 씨는 대체 무슨 비밀을 품고 세상을 떠난 걸까요? 사실 형섭 씨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30살에 작은 갈비집 하나로 시작해서 40이 되기 전에 전국 체인으로 키워냈죠. 형섭인의 갈비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도 들어가고 해외 진출까지 논의되던 브랜드였으니까요. 하지만 돈과 명예가 전부를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넓은 저택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수는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형섭이 조심스럽게 물어도 미라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드세요. 저 배불러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혼자 데워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 형섭은 그럴 때마다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형섭이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대학교 4학년이었던 형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선. 같은 과 1년 후배였던 그녀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던 모습,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형섭 씨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나,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더라고.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해. 와, 멋지다. 나도 그때 가서 매일 밥 먹으러 갈게. 그럼 평생 공짜야. 정말? 약속이다. 그렇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미라가 형섭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형섭을 짝사랑한 지 꽤 오래됐다는 소문이 있었죠. 하지만 형섭은 지선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 MT가 있었습니다. 형섭은 술에 약한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선배들이 술을 너무 많이 권했습니다. 형섭아,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 많다며? 오늘은 확 풀어. 선배, 전 정말 약해서. 아이고, 남자가. 한 잔만 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마셨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형섭이 눈을 떴을 때 옆에는 미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어젯밤 기억 안 나? 미라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오빠가 방까지 따라와서. 그래서 우리. 형섭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오빠. 오빠 좋아했었어. 형섭은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지선을 사랑했지만 미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미라가 형섭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병원에 갔더니 6주래. 형섭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응. 검사 결과 여기 있어. 미라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분명 임신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섭은 갈등했습니다. 지선에게 고백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지선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형섭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라야, 결혼하자. 정말? 정말이야, 오빠? 응, 내가 책임질게. 미라는 형섭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형섭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섭은 지선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캠퍼스 뒤편의 벤치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선아, 미안해. 나
결혼하게 됐어.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선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미라랑 결혼하기로 했어. 미라 언니랑? 지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아이가 생겼어. 지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선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축하해. 지선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아, 나 먼저 갈게. 오빠, 행복하게 살아. 지선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형섭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형섭은 몰랐습니다. 그때 지선도 이미 형섭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선은 형섭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섭이 먼저 결혼 소식을 꺼내는 바람에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 형섭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선은 혼자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내가 참아야 해. 오빠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미라 언니를 선택한 거야. 그렇게 지선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형섭의 삶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형섭은 민수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민수는 자라면서 형섭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행동도. 여보, 민수가 당신보다는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형섭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부관계였습니다. 미라는 형섭에게 애정을 보였지만 형섭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응, 오늘 저녁에 피곤해. 먼저 잘게. 형섭은 늘 피곤을 핑계로 미라를 피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지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지선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밤마다 형섭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는 자라면서 점점 더 형섭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빠 용돈 줘. 민수야, 지난주에도 줬잖아.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된다니까. 넌 공부는 안 하니? 에이, 아빠 회사 있으면 되지 뭐. 공부해서 뭐 해? 민수는 형섭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죠. 형섭은 가끔 민수를 타일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도 사회 나가면 알아.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잔소리 그만해. 민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세월이 흘러 형섭은 쉰을 넘겼습니다.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았어. 다들 먼저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형섭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아들은 나를 ATM처럼 여기고 아내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지선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형섭은 가끔 지선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SNS도 없고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섭은 몰랐습니다. 지선이 그의 아이를 낳아 힘들게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 윤호가 아버지의 존재도 모른 채 가난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회장님, 이번 주말에 지역 복지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갈게. 요즘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좀 의미 있는 일도 해야 할 것 같아. 형섭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봉사활동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주말 형섭은 약속대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형광등 하나 깜빡이는 복도. 여기가 우리나라 복지 현실이구나. 형섭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오늘은 독거노인분들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봉사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사하게 된 정영섭입니다. 형섭이 인사를 하자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선? 형섭 씨? 지선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허리가 굽은 자세,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형섭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계셨어요? 응, 벌써 5년째야. 퇴근하고 주말마다 이리 와. 그랬구나. 나도 오늘 처음 와봤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 끓는 거 좀 봐주세요. 젊은 봉사자가 지선을 불렀습니다. 아, 네. 금방 갈게요. 지선이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섭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 봉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셨고 형섭은 정신없이 밥을 나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아가. 효자네, 효자야.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청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형섭은 이상하게 그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청년이 자꾸 신경 쓰이지? 청년의 눈매,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회장님, 저쪽에 반찬 좀 더 갖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비서가 말했지만 형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청년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섭은 지선 옆에 섰습니다. 지선아, 아까 그 청년, 혹시 내 말을 꺼내려는데 지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괜찮아? 형섭이 재빨리 받쳤습니다. 고마워요. 지선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요. 두 사람은 복지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선아, 그 청년이 윤호예요. 제 아들이에요. 지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 결혼했었구나. 아니에요. 혼자 키웠어요. 혼자? 형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혼자? 형섭 씨, 그때
형섭 씨가 미라 언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뭐라고? 형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섭 씨 아이를 가진 지 2달 됐을 때였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섭 씨가 먼저 미라 언니 아기를 가졌다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선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형섭 씨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니까. 만약 내가 말했으면 형섭 씨는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했어요. 내가 참자. 내가 키우자. 형섭 씨는 행복하게 살라고. 형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3년 동안 혼자. 어떻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도 그만뒀고 부모님도 절 내쫓았어요. 미혼모라고. 창피하다고. 지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윤호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다 제가 벌었어요. 지선아,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섭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윤호가 내 아들이라는 거구나. 네, 형섭 씨 아들이에요. 그때 윤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설거지 다 끝났어요. 이제 가실까? 엄마 오세요? 윤호가 급히 지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먼지 들어가서.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형섭이 물었습니다. 윤호가 형섭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나는 오늘 처음 봉사 온 이영섭이라고 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입니다. 윤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형섭은 윤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윤호야, 먼저 가 있어. 엄마 곧 갈게. 그럼 제가 차 대기시켜 놓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윤호는 다시 한번 형섭에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지선과 형섭,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선아, 그 아이는 나를 몰라? 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왜? 말하면 윤호가 형섭 씨를 찾아갈까봐 무서웠어요. 형섭 씨는 가정이 있잖아요. 윤호 때문에 형섭 씨 가정이 흔들리는 건 전 원하지 않았어요. 지선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윤호가 바르게 자라줘서 효심도 깊고 착하고 형섭 씨 닮아서. 지선아. 형섭이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 아이한테, 윤호한테. 형섭 씨 안 돼요.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야. 3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해. 형섭 씨, 지선아, 내가 조용히 도울게. 윤호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필요한 거, 윤호가 필요한 거 다 말해. 내가 책임질게. 형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섭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3년의 세월이 만든 그리움과 후회와 미안함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후로 형섭은 조용히 윤호와 지선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의 병원비, 윤호의 생활비, 월세. 형섭은 익명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래. 우리도 대상자로 선정됐대. 지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형섭은 가끔 복지관에 나가 윤호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내 아들, 저렇게 착하게 자라줬구나. 민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돈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윤호도 저렇게 자라지 못했을까? 형섭은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섭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형섭은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정형섭은 내 재산의 절반을 윤호에게 상속한다. 윤호는 나의 친자이며 33년간 내가 돌보지 못한 아들이다. 유언장을 쓰면서 형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윤호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형섭은 그 유언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형섭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섭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준비해야죠. 그래, 그래야지. 미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섭이 쓰러지기 직전 민수와 격하게 다툰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날 오전 민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형섭과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이상한 데에 돈을 쓰는 거예요? 민수야, 그건 아버지, 회사 돈이 아버지 사금고예요? 재단 설립? 봉사 프로그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민수야, 넌 돈만 아니? 당연하죠. 돈이 최고예요. 그 다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섭이 쓰러진 것입니다. 지선과 윤호는 형섭의 부고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돌아가셨대요. 윤호가 신문 부고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익명으로 후원해 주시던 분이래요. 정형섭 회장님. 지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지선은 윤호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는 왜 어머니가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섭이 떠났다는 것을. 이제 윤호에게 아버지의 진실을 말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파묘 이후 민수는 유골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형섭의 사무실과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내역 좀 보세요. 왜? 무슨 일인데? 이상한 이체 내역이 너무 많아요. 정체 모를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3년 내내.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뭐 기부 같은 거 아니었을까? 기부면 재단 이름이 찍히죠. 이건 개인 계좌예요. 민수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형섭의 수첩, 명함철, 심지어 책상 서랍 뒤편까지.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형섭과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섭이 그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봄, 지선과 함께. 지선? 이게 누구야? 민수는 편지도 펼쳐봤습니다. 지선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윤호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이 보여. 착하고 바른 아이로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평생 못다한 아버지 노릇, 이제라도 하고 싶어. 늦었지만 미안해. 형섭.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호? 누가 윤호야?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거야? 민수는 곧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지선이라는 사람과 윤호라는 사람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탐정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선 씨는 현재 서울 외곽에 살고 있고 아들 윤호와 함께 생활 중입니다. 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32입니다. 32, 나랑 동갑이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그 윤호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친자식일 가능성은? 주변 조사 결과 지선 씨는 미혼모로 윤호를 낳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정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형섭 회장님이 최근 3년간 지선 씨 계좌로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총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1억 8천? 민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 윤호라는 거네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민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가정이 또 있었던 거잖아. 민수는 곧바로 윤호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빌라 2층, 낡은 현관문 앞에서 민수는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윤호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윤호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정민수, 정영섭 회장의 아들이에요.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아 쓴 거 알아요. 예. 시치미 떼지 마세요. 3년간 1억 8천. 적은 돈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른다고요? 그럼 당신 어머니 지선 씨 통장 내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매달 500씩 넣어줬어요.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복지관 지원금이라고. 복지관 지원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직접 보낸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민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 우리 아버지 친자식 맞죠? 저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제 아버지에 대해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유산이라도 노리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회장님 돌아가신 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유산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윤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그렇게 돈을 보냈겠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윤호는 실제로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선이 평생 숨겨왔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네 집에 돈을 보냈는지. 민수는 그렇게 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선은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윤호야, 왔구나.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영섭 회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복지관 지원금이라고 했던 그 돈이 형섭 회장님이 보낸 거예요? 윤호야, 왜 그분이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엄마랑 무슨 관계였어요? 윤호야, 미안해.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내 아버지는 지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영섭 회장님이셨어. 뭐라고요?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미안해, 윤호야. 평생 숨기고 살았어. 내 아버지는 형섭 씨였어. 지선은 윤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33년 전의 사랑, 임신, 그리고 형섭의 급작스러운 결혼 소식,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던 그날들, 그리고 3년 전 복지관에서의 재회와 형섭의 도움.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섭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윤호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형섭 씨는 가정이 있었어. 내가 알면 내가 힘들어할까봐. 윤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오늘 찾아온 그 사람은 내 형이었던 거네요? 법적으론 그렇겠지. 하지만 윤호야, 넌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알겠니? 엄마,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살면 돼. 그 사람들 재산 같은 거 욕심내지 마. 지선은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 유 원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좀 보죠. 변호사는 서류함을 열어 유 원장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펼쳐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나 정영섭은 내 재산의 절반을 윤호에게 상속한다. 윤호는 나의 친자이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절반을? 그 자식한테 절반을 준다고? 회장님의 뜻이십니다. 말도 안 돼. 나는 평생 아버지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 절반을 가져간다고? 민수는 유 원장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 유 원장 무효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건지 의심스러워요. 민수 씨, 유 원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닥쳐요. 민수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미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아버지가 재산 절반을 윤호한테 준대요. 뭐? 미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 자식한테? 절반을? 네. 유 원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게다가 친자라고까지 써놨어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선이, 어머니, 그 여자 알아요? 대학 동기였어. 형섭 씨가 그 여자를 사랑했었지. 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3년 전 자신이 어떻게 형섭을 얻었는지 기억났습니다. 거짓 임신으로 형섭을 가로챘던 그날. 그리고 민수가 사실 형섭의 친자가 아니라는 진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민수야. 왜요? 그 유 원장. 어떻게든 막아야 해. 어떻게요? 친자 확인을 해봐야지. 정말 형섭의 아들인지 확인하는 거야. 친자 확인? 그래. 그리고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골이 사라진 것도 뭔가 연관이 있을지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분명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윤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형섭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윤호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하단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면 아빠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사랑한다, 윤호야. 아빠가. 윤호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윤호의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야 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유골이 사라졌는지. 윤호는 변호사 김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정영섭 회장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 김상원의 사무실. 윤호와 김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윤호 씨,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평생의 후회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윤호 앞에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2주 전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장님의 유지입니다. 그때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는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가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유골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 변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CCTV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수 씨가 회장님 사무실에 다녀간 직후 회장님이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회장님 사무실 컵에서 이상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비공식 제보가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유골이 사라진 이유가 증거인멸이라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섭이 사망하던 날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전 10시 32분 민수가 형섭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1시 15분 민수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11시 47분 형섭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 시간 차이 30분 김 변호사는 법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특정 심장 약물을 과다 투여하면 30분에서 1시간 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부검을 했어야 하는데 유골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김 변호사는 치아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수의 친자 확인. 형섭의 개인 물품에서 DNA를 채취하고 민수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0%.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수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미라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3년 전 MT 당시의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동기들을 수소문한 결과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라가 형섭이를 방으로 데려간 건 맞는데 형섭이는 복도에서 기절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미라가 혼자 방에 있다가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럼 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가요? 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라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다들 말 못했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라는 형섭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친부는 그 시기에 미라가 만나던 다른 남자였습니다. 미라는 형섭을 사랑했고 거짓 임신으로 그를 가로챘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정민수는 피해자 정영섭을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유고를 은닉했으며 피고발인 박미라는 33년간 친자 사기를 통해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민수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장 보여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수의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형섭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침대 및 깊숙한 곳, 검은 비닐로 여러 겹싸여 있었습니다. 정민수, 당신을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민수는 발버둥 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라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조사실에서 진술하시죠. 경찰 조사실. 민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유 원장의 재산 절반을 윤우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 절반을 가져간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버지 커피에 심장약을 과다하게 탔어요.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누가 봐도 자연사처럼 보이게. 유골은 왜 숨겼습니까? 나중에 부검하면 약물이 검출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파묘할 때 미리 빼돌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돼요. 정말 후회돼요. 미라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미라 씨, 당신은 정민수가 정영섭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미라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33년 전 MT에서 형섭 씨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형섭 씨는 복도에서 기절해 있었고 저는 그냥 방에 혼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정민수의 친부는? 그때 제가 만나던 다른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섭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임신했다고. 33년간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형섭 씨가 지선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놓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형섭 씨는 평생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33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하루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는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섭의 모든 재산은 법적 친자인 윤호에게 상속됐습니다. 민수와 미라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호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원래 형섭이 묻혀있던 그 자리, 지선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윤호는 유골함을 땅에 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게요. 형섭 씨, 지선도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미안해요. 윤호를 혼자 키운다고 당신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형섭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윤호는 새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영섭, 아들 정윤호 올림.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여기 있을게요. 윤호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아버지를 알게 된 기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안도감. 엄마, 우리 갈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형섭의 묘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형섭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을 알지 못했죠. 민수는 재산만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평생의 불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지만 효심과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때론 늦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후회가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